1973년 인천의 어느 공장 골목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사이렌이 울렸고 쇳소리와 기계음이 하루 종일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정한수라는 29 청년은 묵묵히 쇳덩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씻어도 손톱 밑엔 검은 때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언젠가는 작은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퇴근 종이 울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술집으로 향했지만 한수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비탈진 언덕을 올라 허름한 새빵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의 정순이 밝은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 낡은 밥상 위에 놓인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지만 한수에겐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집 장만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겠지? 한수가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그럼요. 당신 믿어요. 우리 당신은 절대 포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밤이면 외출이 잦아졌고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한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발장 밑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이미 뜯겨 있었고 안에는 분홍색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이번 달만 더 기다려줘요. 곧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 글씨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늘 쓰던 둥근 글씨체였습니다.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생전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공장 앞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새빵 창문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수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결혼반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도 말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한수는 멍하니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쥐어보기도 하고 귀에 대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금속의 감촉뿐이었습니다.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근계를 내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녀가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돌아온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외상으로 긁은 물건값, 친구에게 빌렸다는 돈. 한수가 전혀 모르던 빚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누나, 어디 갔어요? 빌린 돈 갚아야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게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야, 한수야.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았냐. 그러게. 돈도 몽땅 들고 튀었다며. 쯧쯧, 그것도 남자라고. 조롱과 비웃음이 쇳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쇳덩이를 두드렸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술집 앞을 배회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서성였습니다. 가끔 술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매번 낯선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빚을 갚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감정이 메말라갔습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 휴게실에서 누군가 버린 신문을 주웠습니다. 사회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재벌 2세와 결혼한 전 공장 여성, 성공 스토리 화제 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옆엔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 그 얼굴은 분명히 정순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그녀의 성공은 노력의 결실이다. 한수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내 세상에서 잘 살라. 그는 신문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 이후 한수는 달라졌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신문사 탐사보도국장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한수. 이제 그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2023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탐사보도국장 정한수. 그는 평생을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 후배 기자가 제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이 회사 좀 이상합니다. 창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서류 파일 맨 위에 적힌 이름, 순영그룹, 그리고 그 아래 회장 이름, 정순. 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토지 매입 기록, 출처 불명의 자금,
그리고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들. 이건 내가 직접 맡겠네. 후배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수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밤새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 아내가 남긴 그 편지, 그리고 그가 몰래 보관해뒀던 토지 증서 사본. 당시 아내 명의로 빼돌려진 땅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한수는 병든 몸을 이끌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이 가빴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50년 전 시작된 범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1970년대 한 여인이 동료, 노동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의 순영 그룹을 세웠습니다. 스크린에 정순 회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노년의 여인. 기자실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정 국장. 그녀가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일 가지고 지금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한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녀도 늙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밝히는 겁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명의로 받은 토지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도장을 위조해서 처분한 기록이고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걸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수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내 인생은 무너졌소. 빚더미에 앉았고 비웃음을 당했고 50년을 혼자 살았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당신 세상이 무너질 차례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는 계속 터졌습니다. 한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후배 기자가 부축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수는 눈을 떴습니다. 당신, 정순이었습니다. 그녀도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한수 씨.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는 침대에 기댄 채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수는 휠체어를 천천히 침대 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 씨, 미안했어요. 그 말에 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사과치곤 참 가볍구만. 아니에요.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날 그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그해 공장엔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노조를 만들려던 당신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몰랐죠. 밤마다 얼마나 위협을 받았는지. 입 닥치지 않으면 남편을 강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떠나면 그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재벌가와의 결혼은? 그것도 거래였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한수와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줄도 몰랐던 그 아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었소. 제가 떠날 때 이미 임신 2달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니까.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웠어요. 재벌가에 들어간 것도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보호 아래서만 우리가 살 수 있었으니까. 한수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 그 아이의 미소.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당신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탐사보도부 기자로요. 한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김민우?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성을 줄 수 없어서 제 성을 따서 김씨로 키웠어요. 하지만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직하고 용감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수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민우, 그 후배 기자, 자신에게 이 사건을 제보했던 그 청년, 늘 성실했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자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저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당신처럼 기자가 되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 당신들이 만날 거라고. 정수는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벌을 받으며 살았어요. 당신을 떠난 죄, 진실을 숨긴 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었으니까.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증오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힘들었겠구만. 그 말에 정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당신과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 복수는 끝났소. 하지만 마음은 울고 있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공장 앞에서 정순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어린 소년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참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용서보다 더 무겁다. 그는 천천히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50년의 이야기를, 오해와 사랑을, 복수와 용서를 담았습니다. 기사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진실에 대한,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에 대한. 기사를 다 쓰고 나서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우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장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만 말씀하셨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던 국장님이 제 아버지였다니. 한수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50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 한 번 못 해줘서.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제게 더 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을 향한 용기, 정의를 향한 집념.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 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기자가 됐구나. 민우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수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순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한수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당신의 영원한 아내, 정순. 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수는 며칠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수를 만나고 나서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국장님,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쓰신 진실보도 그대로 세상에 내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가리지 말라고.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마지막 선물이겠구나. 며칠 후 한수의 책상 위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당신의 싸움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 제가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민우. 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한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밖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50년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세대를 이어 흐르고 사랑은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것이니까요.